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고차 공판과 관련해서는 일단 조금 뒤로 하고, 일단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한 1년 6개월 정도가 흐른 것 같은데, 아, 저희가 그 미국 쪽에 어, 고발 조치를 한 게 일단 그 IRS, 우리나라 따지면은 국세청이죠. 그 다음에 핀센,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 SEC, 그 미 정권거래위원회에 그 동일한 내용으로 어, 그 고발 조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FBI 쪽에서는 여러 차례 신고자를 통해 가지고 확인 작업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IR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사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IRS는 수사권도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아는 그 어, 연방수사국과 달리 거기처럼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국세와 관련된 부분, 뭐 세금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접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 조만간에 인터뷰가 있을 거다. 이미 연락은 한번 왔었고, 그래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죠. 이게, 어, 세 가지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경찰청 내에서도 관할서가 서울에 있고, 또 하나는 뭐, 울산에 있다. 그랬을 때 정보 공유 자체도 동일한 사건, 그러니까 피의자가 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니까 피의자가 동일하고 같은 금융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지 않아요. 그 왜 하느냐 하면은 제가 울산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두 군데를 다 컨택을 해보면은 각자 따로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한쪽에 문의를 해보면은, 그 자료, 뭐 정보 이런 거를 공유를 하지 않고, 터치하지 마라. 이런 식이래요. 그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미국 쪽에 진행을 한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자금 세탁이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어, 신고, 고발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자를 통해서, 그렇게 서류가 넘어간 상태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오늘은 그 업체 이름은 언급지를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해왔던 그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에 대한 그 파이낸셜 레코드, 소위 말해서 뭐 그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한 게 기존에 그 사업을 인수가 되기 전 그 오너하고 그쪽에 이제 그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던 사람들의 매출은 극히 미약했는데 인수가 되자마자 전문 분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이라든가 뭐,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그 신장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비경험 분야고 전문적인 분야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결국에 그런 사업을 하면은 어, 제조라고 했으니까 제조가 되는 부분에다가 영업 실적까지 다 영업력이 막강해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그만한 매출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매출이 어디에서 그 매출처를 통해서 이 자금이 그러니까 매출 금액이 매출처를 통해서 생겼는데 그 매출처와 직접적인 이런 그 현물이 뭐 상품이라고 하면 상품이 오고 갔느냐. 그 다음에 그 자체로만으로는 또 확인이 힘드니까 그 매출처가 정말 매출을 올렸고 거기에 자금을 전부 다 틀어보면은 이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매출로 넘어가는 금액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터뷰 때 꼭 좀 전달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 매출처의 그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는지를 확인이 좀 필요하다. 결국에는 제가 판단하는 그, 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던 비트이더 USDT의 USDT가 결국에는, 뭐, 이 어떠한 경로로 해가지고 매도가 되고 현금화돼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것, 그거 외에는 사실은 그런 매출 자체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런 식의 내용은 그 소위 말하는 자금 세탁이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줄줄이 연결이 다 돼요. 또 하나 그 SE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어느 한쪽에서 그 밝혀지면은 세 군데가 다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업체가 인수되기 전과 인수 후에 이 어, 소위 말해서 장외 주식 거래상에서의 거래 가격이 얼마였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불대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수가 되자마자 그런데 그게 뭐 그 피해자 그런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좀 피해를 보셨다는 분의 그분이 나름대로 확인을 했던 주가는 약 9불까지 갔었다. 그런데 지금은 0.1 얼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또 내려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이유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다가 그렇게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정권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게 직접 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이런 파이낸셜 레코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작이 됐다 또는 장부상으로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뭘 통해서 자금 세탁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주가 조작에 이 시세 조정에 어, 관련되는 그런 이제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SAC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추적을 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다 연관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한국의 국세청은 수사권은 없어요. 수사 의뢰를 할 뿐이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IRS라는 그 미국의 그 기관은 수사권도 가지고 있다. 소위 말해서 FBI보다 더그 파워를 가지고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사기든 그다음에 그 배임이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저기 수사가 진행이 되고 기소까지 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쪽에 좀 더 전달이 된다 그러면은 훨씬 좋은 뭐 결과를 좀 얻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그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제가 그 검찰 개혁안이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그 이 검찰 개혁안은 수사권을 어떠한 특정한 그 중대 사건에 대해서만 뭐 중수청인가 중수본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특정 사건, 중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딱 명문화해서 명시적으로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제가 그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6대 범죄에서 3대 범죄, 2대 범죄 뭐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면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조차도 경찰이 뭐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 조건을 이렇게 내걸었죠. 그런 2대 범죄, 3대 범죄가 있으면 거기에서 또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내려가면은 어떠한 범죄든 간에 모든 것을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개혁안에 해당이 된다, 개혁안이 지금 이야기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이게 전개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사건은 당연히 어디로 넘어가야 되나 하면은 검찰 수사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검찰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부분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만을 그 분류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수사를 하는 그런 경찰청 내에 조직이 없어요. 우리가 울산경찰청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 울산경찰청의 그 대부분의 그 이 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전국의 어느 각 지역에서 보소가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한쪽으로 전부 다 몰쳐져 버렸죠. 이 소위 말하는 병합 수사를 하게 됐죠. 이런 그 사건 하나에 대해 가지고 하나로 뭉쳤다는 것 뿐이지, 그 울산경찰청이 특화되어 가지고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특화되어 가지고 여기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3년 7월 21일인가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는데 하여튼 7월 달에 가상자산 범죄 합동 그 수사 수사단이라고 먼저 발족이 됐었어요. 그럼 그, 그 합동 수사단의 가장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하느냐라고 봤을 때 가상자산 범죄라고 해놨어요. 그럼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부분은 남부지검에 있는 그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이라는 데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전문 인력들이 여러
저, 관계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들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수사단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사건이 울산경찰청으로 병합이 되고 몰려온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런 기능이 한국에 있는 조직 중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를 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거를 넘겨야 되는 게 기본이지요. 그리고 이 피해 금액이라든가 피해자의 수, 이런 거를 따지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넘겨야지요. 그런데 이게 또 2025년 1월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게 검찰청의 하나의 조직으로 그전에는 이게 특별하게 따로 분리가 돼 있었던 게 이게 조직 속으로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바뀐 그, 그 조직의 이름이 단에서 부로 바뀌었어요.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 부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합동수사단과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23년 7월부터 해가지고 2025년 1월 정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은 약 1년 6개월 정도를 이미 그런 수사만 해온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그 가상자산에 관련되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서 이 패턴 자체를 좀 쉽게 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각기 다른 정책들, 뭐 사업을 정책했던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쉽게 이해를 하고서 어떤 부분이 범죄에 해당이 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을 때 지방경찰청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를 그동안에 어느 정도로 이, 그,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면은, 배워가면서 이 수사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를 하는 데에, 뭐, 병원도 마찬가지고, 이 경찰청에 사건 접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병이 생기는 사람이 내가 오늘은 좀 너들 좀 헐렁하게 일을 하고 있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게. 이거 안 하잖아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범죄를 다루는 그 경찰도 마찬가지로 너들이 지금 좀 범죄가 없어가지고 좀 조용하네. 내가 범죄 저질러 갖고 그 수사를 받을게.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 전문가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단점으로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좀 잘못됐다라고 단점으로 지적을 하는 게 또 예상을 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만한 수사 경험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맞춰진 상태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와서 어, 이 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사 내용의 부실이라든가 능력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 충원이 그만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맨파워가 그 정도로 갖춰진 상태에서 그 맨파워라는 의미 속에는 기본적인 지식과 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이 수사의 질도 나쁠 뿐더러,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언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접수가 되고, 그리고 그 사건들은 배당이 될 거고, 하나의 한 수사관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올인은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입건이 되는 사건,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고소인 고발인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피고소인 고발인도 피고발인도 불러서 반드시 출석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제가 한 60년 가까이 이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남을 의식하는 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보면은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보다는 각 부서장이든 그 밑에 있는 다음 차석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든 그 밑이든 어떠한 한 부서의 사람들이 빨리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과 자체를 스스로가 그러니까 조직이 크게 봐가지고는 한 그 조직 안에 이렇게 그, 나눠진 조직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기어가 몰리듯이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일단은 스톱이지요. 스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이 죽어버린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뭐 아웃풋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실제로 저하가 되는 거지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남들한테 풀지 않는다. 그리고 남의 눈치도 또 많이 본다. 나는 경찰이고 너는 이제 검찰이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기로 뭐 정부에서 또는 입법부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수사권은 경찰에 주어졌으니까 우리만 하겠다. 이거를 검찰로 넘기는 것이 쪽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게 담당 수사관은 이거를 우리가 처리를 하기에는 좀 버겁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팀장급이든, 거기에 뭐 과장이든, 경찰청장이든, 이런 쪽에 이런 부분을 담당 수사관이 그렇게 결재를 올렸을 때, 그래, 이거는, 뭐,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결재를 해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나 하면은, 능력도 사실은 좀 없는 상태에서 과다한 업무고, 새로운 분야의 사건이라 손 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사건을 쭉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지요. 지금 1차에서 9차까지 공판이 진행이 쭉 되면서 지금 현 피고인은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어요.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면서 고소한 내용 그 속에 보면은 우리는 뭐 사기, 배임, 횡령 뭐 이런 걸로 그 고소를 했다. 고소를 해놨으니까 이제는 경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쪽에서 이 사건 자체를 한 건씩 가지고 있느냐? 개인별로 하나를 해결을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지요. 집중해서 하더라도. 근데 수십 건, 수백 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수사 질이 좋을 거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못하죠.
게다가 이게 그 수사를 하고 나서 재판까지 가서 유무죄를 따지려고 하면은 검찰로 넘겨야 되는데 검찰에서 그거를 받아서 볼 수 있는 게 직접 수사를 하거나 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전에 기소되기 전까지 제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자 단체 비대위라는 쪽에서는 보안 수사가 검찰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시위를 했잖아요. 직접 수사는 못하니까 일이 바빠서 그렇든지 보안 수사를 하라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기장에 넣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보안 수사가 수차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빨리 검찰에서 진행을 안 한다라고 시위를 한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검찰의 검사한테 피해자가 직접 추가로 뭐 보수인 의견서를 추가로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검사 측에서 그러면은 직접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가면은 일이 좀 더 수월할 건데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경찰에서 수사한 자료가 넘어온 그 내용만 가지고서 뭐 경찰하고 만나서 어떠어떠한 거를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저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은 되게 이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고 내용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또 그게 어 그 구속 기소 상태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가 정인들은 전부 다 뭐 그 피고인 측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정인으로 나오고 게다가 정인들 지금 그 기소가, 기소가 됐는, 추가 기소가 됐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데다가 이거를 추가 기소된 것조차도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판사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부차 공판에서 뭐 이 끝나고 이 선고 공판으로 바로 넘어갔기를 정말 바랬었는데, 결국에는 다음 10차 공판은 7월 달은 완전히 뛰어넘고요. 8월 초로 잡혀 있고, 그 다음 공판이 8월 말 정도로 뭐 하순으로 정해지는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이고,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 게 공소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거기에 언급됐던 사람들이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그럼 추가 기소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6명이 한꺼번에 기소가 되고 한꺼번에 재판이 처음부터 진행이 됐어야 된다. 동일 사건으로 병합이 있는 이야기는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간 끌긴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그렇게 이러한 상황으로 만드는데 한 80% 이상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이라서 치더라도 경찰이나 그러니까 그날 그 공판장에서 법정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왜 이거를 지방검찰청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도록 하느냐. 서울지검으로 넘기고 서울 중앙지법에서 이 1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갈 게 아니고요. 남부지검으로 가면은 남부지방법원에서 그러니까 남부지검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가상자산 범죄수사단이 있기 때문에 합동수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소를 하고 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해야지. 이게 맞는데 생각나는 게 서울중앙지검밖에 없는가 봐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방법원을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지방법원에서는 이런 사건이 서울에서 특히나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훨씬 이 내용 파악이 빠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이 사건 접수 자체를 남부지검으로 다이렉트로 하게 됐다고 했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검에서는 어 이걸 경찰로 돌려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이었고 수사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 그 다음에 이게 금액이 제가 엊그제 이렇게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1조 4천억 중에서 5천억의 개요케이로 뭐 들어왔고, 뭐 8천 몇백억에서 7천 몇백억이 22년 1월부터 뭐 23년까지는 그렇게 또 이 스태킹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액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겨요. 그 금액의 기준이 2022년 뭐 한 예를 들어서 5월, 6월 이때 되면은 1달러 미만으로 하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언급하는 금액들은 전부 다 곱하기 7이에요. 7달러. 7달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0.001, 뭐 0.01,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8천 몇백억이 아니고 80 몇 억이 되고 뭐 8억 얼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8천 몇 억 원이라고, 몇백억이라고 하고 뭐 7천 몇백억이라는 이런 말들을 거기서는 변호사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8천 몇억, 8천 몇백억 이런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은 수량이 수억 개가 아니고 수십억 개 정도 가지고도 안 되고 수백억 개가 움직여야 돼요. 수백억 개도 모자라요. 근데 그때 돼 가지고 거래량이 있냐?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0만 개가 움직였다. 그러면은 0.0001달러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얼마가 움직였느냐? 1,000만 개라고 하지만은 이게 4개를 하면은 10,000불 정도가 되나요? 1,000불 정도가 되나요? 그것밖에 안 돼요. 1,000불 캐봐야 100만 원이고 만불 걸어야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개수가 그 금액이 얼마예요?
8천 몇백억,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금액이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청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금액으로 스태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거는 0.0001달러에, 그러니까 만 개를 사면은 1달러가 되는 거지요. 1달러 가지고 만 개를 사가지고 넣으면은 7만 불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 금액이 그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방청을 하는 피해자들은, 그러면서 저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는 속에서 오고 가는 말들이에요. 그럼 판사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와, 2021년도 1월 달부터 뭐 23년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때까지 스태킹이 됐는 게 8천 몇백억이 됐겠구나. 21년도 4월부터 21년도 뭐 10월까지인가 뭐 1조 몇천억, 뭐 1조 4, 5천억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그만큼 금액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던 게 검찰 개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수사권을 조정을 하고 수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종결권,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갖는 이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송치, 불송치에 대한 부분을 한 다음에 송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하는 쪽에서는 이제 뭐 검찰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이 보안 수사 요청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불송치가 됐을 경우에도 지금 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검찰에서 이 경찰이 불송치를 한 건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검토를 하는 이런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경찰이 정말 성의 없이 부실 수사를 한 거를 검찰 쪽에서 필터링이 한번 되지 않으면은 그 피해자들은 이 무식한 경찰들 뭐 다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 수사를 잘못한 경찰 때문에 그 사건이 묻혀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요. 경찰이 봤을 때는 이 수사 기록들을 봤을 때 아니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수사가 필요하고 혐의점도 보이고 뭐 명확한 증거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불송치를 했다고? 그랬을 때 이거 재수사 전면적으로 수사를 다시 하는 재수사 요청이라는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 뭐 2대 범죄, 3대 범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경제사범, 뭐, 그 반부패 뭐 사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사건이 경찰로 고소, 고발이 들어온 거는 전부 다 검찰 그 부분만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는 사건에 해당이 되는 건 전부 다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야죠. 왜 그렇게 수사의 구분을 조금 이렇게 두는 걸로 해가지고 범죄 그, 어, 정도에 따라 가지고 중대 범죄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검찰에서 그런 수사만 해라라고 하는지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 그 경찰에서 하기에는 좀 버겁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던 수사를 지시를 해가지고 지휘권을 가지고서 수사관, 경찰을 통해 가지고 수사, 그 지시되는 내용만큼을 수사를 한 거를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판단을 하는 검찰의 역할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알겠지요. 그 다음에 검찰에 또 속해 있는 수사관들이 검, 검사들이 일일이 수사를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검사실을 보면 수사관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수사를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중대 범죄에 속하는 부분은 경찰은 그 사건이 검찰로 넘겨서 수사를 하고 뭐 그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건지 불기소를 할 건지 뭐 기소유예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이 접수가 되더라도 이관을 시켜줘야죠.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6대 범죄, 3대, 2대 범죄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 밑에 가면은 경찰은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본 게 또 우리예요. 5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에서 한다라고 중대범죄에 포함이 되는 그거예요. 근데 경찰에서 하고 있잖아요. 피해 금액이 얼마예요? 뭐 4조 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2조 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피해자의 수가 그만큼 뭐 80만 명, 90만 명, 100만 명, 186만 명 이러고 있는 상태의 사건을 경찰이 지고 있어요. 왜? 어떠한 범죄든 간에 수사에 대한 부분은 경찰한테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이 밑에 또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뭐, 이 검사 중에서 나쁜 놈들도 있겠죠. 그리고 편파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패한 검사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검찰을 뭐 기소청 정도로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기소만 하는 공소청 뭐 기소청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냥 나가리를 시키는 뭐 소위 말해서 그 기능을 최대한 축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수사권에 대한 부분을 이런 특별하게 경찰이 하기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거를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뭐 그 사법 시험을 통과를 해가지고 이거는 시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누가 투표를 해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능력 구분을 하는 거고 이런 검사 정도가 되면은 법의 법 조문에 대한 이,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고 경찰은 그거를 못하니까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되니까 수사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 사람이 재판에 갔을 때 이거를 혐의가 있음으로 해서 유죄를 때릴 수도 있다. 형을, 저기, 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를 검찰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구분으로 해가지고 저는 사실 뭐 용감한 형사인가 뭐 이 TV 프로그램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거 강력범, 예를 들어서 뭐 그 연쇄살인범, 뭐 어, 강도살인,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는 발로 뛰면서 이 잠복도 하고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범인이 여기도 가 있을 수 있고 저기도 가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휴대폰을 사용했던 기지국이 어디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경제사범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검찰도 사실은 좀 버거운 부분인데 경찰은 더더군다나 더 어렵다는 거죠. 검찰과 경찰의 그 레벨 차이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검찰은 검찰이 계속 가는 길을 그렇게 가는데 경찰은 사실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뭐 총경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시로 자기가 맡은 보직이 당력계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뭐 교통계도 갈 수도 있고 민원실로 갈 수도 있고 전문성이라든가 일관성이 쭉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배출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을 쉽게 이해를 하겠느냐? 제가 지금 뭐 2022년 한 10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한데 뭐 경찰이 바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건이 그만큼 주어져 있고 뭐 서울 강남경찰서의 담당 수사관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이러한 분야에 대해 갖고 교육을 보내주고 뭐 한 달이든 몇 주든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 베이스를 좀 깔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할애를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이런 기회를 주지도 않고 하라고 주니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뭐,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은 대부분이 공부를 하지 않고 운동만 하잖아요. 미국 메이저리그라든가 뭐 이런 운동선수들은 공부를 병행해서 같이 해요. 뭐, 걔들은 피지컬적으로 태생이 뭐 좀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봐야 좀 이런 이제 그게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뭐 역할이 선수로서 운동선수로서 하다가 역할이 끝나고 나면은 어디 취업을 했을 때 운동선수 격투기 맨날 이 저거 뭐고 이 그 체력 훈련하고 뭐 이렇게 맞았을 때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맞는 연습하고 뭐 그거에 시간 다 보낸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법과 관련된 일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전부 다 생소한 내용들이 연결되면은 일 못하죠. 근데 지금 상황이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 오발인 의견서를 제출을 한 내용이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쪽팔려 할 일도 아니고 이 내가 처리를 하기에 좀 어려운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곳으로 보내주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한테 주어졌는 걸 남한테 넘기면은 그냥 쪽팔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넘기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밥이 돼야지 죽이 되면 안 되지요. 혐의가 있는데 혐의를 못 찾고 무죄로 풀어주는 그 짓을 하면 안 되지요. 뭘 가지고 자기들 생활을 하고 하는 거를 따져보면은 세금을 내는 걸 가지고서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세금을 내고
범죄자라는 쪽도 세금을 냈다고 했을 때 그 세금으로 하는데 통상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결국에 그 피해자들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어졌으니까 소위 말해서 뭐 막 그 업무량을 많이 주고 쳐내라고 하니까 쳐냈다 이런 식이면은 죽이 되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이 아니고 그냥 죽이 되도록 밥이 돼야 되는데 죽이 되도록 엉망을 안 든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 개혁안이 통과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찰은 이런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경찰도 그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경찰도 검찰에서 가상자산 저 범죄 합동 수사단처럼 수사부처럼 그러한 고유한 그러니까 특정화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류의 사건은 한 기관에서만 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없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랜덤하게 여러 곳에서 뭐 고소건들이 막 발생이 되니까 처음 시작을 한 쪽으로 몰쳐져 가지고 병합이 돼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거 그런 식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는 못 땡큐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언론 기사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테헤란론가 뭐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러면 그 범죄와 관련해가지고, 다루기를 많이 한 데가 서울이 많이 하겠어요? 아니면은 울산 같은 데서 많이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구미 같은 데서 많이 그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겠어요? 그럼 다루는 것 자체가 어디가 많을 거다라고, 그다음 경험이 어디가 많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도가 어디가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이죠. 그렇게만 좀 결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반부패, 뭐, 그 다음에 경제사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검찰 쪽에서 하는 게 맞죠. 지금 요번에 그 검찰을 그렇게 두드리면서, 특검이 세개가 세개의 특검 조직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검사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구성원들을 보면은 다 거의 뭐, 대부분이 다 그냥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예전에 또,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된다. 좋아요. 근데 사건의 그 종류, 그 다음에 그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는 구별해서 이 검찰에서 할 건지 경찰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는 명문화된 입법이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뭐 들은 내용은 어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친구가 뭐 검사인 분이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해줘가지고 제가 오늘 그 부분도 추가로 어, 다뤘는데 그 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들이에요. 뭐 특히나 미국 쪽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입출금 통계 자료라는 거에서 스태킹이 되어 있는 그 다섯 가지, 다빈치 포함해서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KOK도 빼고 세 가지의 입금 수량이 있고 출금이 됐으면 왜 출금이 됐는지 이거를 정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이 지갑 주소라는 것 자체를 스태킹 주소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런 지갑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넣고 이거를 물리적으로 압수를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주소를 가지고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잔존량이 몇 개고 나갔는데 이게 어떠한 용도로 출금이 됐으면 출금되는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이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경찰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정말 답답한 부분이 좀 있지만 일단은 어, 현재는 진행 중이지만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시간이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터널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끝이 있다. 끝에 가면은 그 터널을 통과하면은 빛을 보듯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자체도 그렇게 그 터널 속에 있다라고 터널 끝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적어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그냥 누가 해주겠지 이런 정도가 아닌 관심을 좀 가지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